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걸 조금 비슷하게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제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웃게 해주고 싶었어요. 울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웃으면 그 장마철에 그 먹구름 사이에 해가 살짝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인권 그 다음에 법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겪었을 때 어떤 아픔을 기억해내고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돕다 보면 제 능력 이상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3회 청년 일가상을 수상했던 조명숙 교감입니다. 예,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이제 상을 몇 개 타봤는데 이 일가상이 가장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김영기 장로님을 굉장히 존경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누가 될까봐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워낙에 다혈질이고 이렇게 일을 막 하다 보면 또 이제 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일가상 탄 이후에는 욕도 거의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나와 내 어떤 집단, 내 단체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분처럼 조금 더 넓게 조국이여 안심하라 했던 것처럼 좀 더 넓게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좀 좋아지게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일가상이라는 게 청년 일가상이 거룩한 족쇄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부담스럽고 그래서 좀 더 한 번씩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고난이 자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빈민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때는 저희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가난하고 제 주변이 다 가난해서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죠. 근데 이제 한 시간 정도를 걸어서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 그때 비교 기준이 생겼던 거예요. 저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거다 이렇게 알고 살았는데 친구들은 전부 세 끼를 먹는 거예요. 제가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면 그 이해가 되는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가난했을 뿐인데 그래서 어렵게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거기 빈민촌 출신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무시를 받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막 공기하면서 노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귀티가 나고 좀 이쁘게 생긴 편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아무도 제가 이제 빈민촌 출신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얘기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 개념이 없었죠. 근데 공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 가장 잘 사는 집, 그 딸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걔를 막 이렇게 손짓하면서 우리 엄마가 쟤랑 놀지 말래. 쟤네 집은 되게 가난하고 이상한 데서 산대. 그게 제가 충격받았죠. 저는 어렸을 때 걔네 집에서 유일하게 TV가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데리고 맨날 저녁 때마다 그 만화 영화 보려고 갔었고 그리고 거기서 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로망이었는데 걔가 못 살고 이상한 데 산다고 친구들이 엄마들도 놀지 말라 그랬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그게 뭐가 어떤 건데 왜 그래? 그랬더니 애들은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우리 엄마가 걔랑 놀지 말래 이러는 거죠. 그래서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왜 놀지 말아야 될 거냐. 근데 그러면서 막 싸우다가 니네는 그러면 가문의 끝장이 되라. 나는 내 가문의 첫 페이지가 되겠다. 이렇게 어렸을 때 굉장히 당돌했던 것 같아요.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내가 조상이 되면 되잖아. 이러면서 막 싸웠던 기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늘 이제 철이 들면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열심히 일하시는데 왜 계속 가난할까? 그리고 왜 그게 남한테 이렇게 무시당해야 되는 일일까? 이게 고민이었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화가 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이제 말썽 부리고 이렇게 놀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래도 참 감사하게 저희 부모님이 착하게 키우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도 참 잘 못 먹고 살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문 앞에 이렇게 거린들이 몇 명이 서 계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꼭 이제 뜨뜻한 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뜨뜻한 밥을 주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서라도 뜨뜻한 밥을 먹어봐야지 저 사람들이 행복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참 어렸을 때는 불만이었고, 그 다음에 그랬는데 커가면서 참 재밌게 살고 따뜻하게 사는 거였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엄마가 그 대포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떡볶이집 이렇게 하다가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막걸리집을 하셨죠. 근데 엄마가 아프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니까 어머니가 장사를 못하면 다 굶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장사를 했어요. 엄마 대신해서 한 일주일 동안. 근데 너무 잘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수술해서 퇴원해서 나와서 제가 너무 장사를 잘하니까 그 가게를 그만두셨어요. 왜냐면 여자애고 이거에 돈맛을 들이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가 공장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힘들게 일하니까 같이 다녔어요. 방학 때마다 엄마하고 같이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그 공장장님이 고등학교를 가는 시기에 저를 불러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왜냐면 제가 열심히 해야지 엄마가 좀 쉬니까, 그래서 너 고등학교 가지 말고 여기서 공장에서 일하는 게 어때? 스카웃이 된 거죠. 그리고 어른들보다 10,000원 더 줄 테니까 일해라. 그래서 저는 너무 신나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한테 10,000원 더 준대. 그 아저씨가, 공장장님이. 그래서 나보고 고등학교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하래. 그래서 저는 너무 신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놀라신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공장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청소하러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저 때문에 저희 엄마는 고생을 많이 했죠. 사실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예 어긋나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배고픈 서름을 알잖아요. 새끼를 먹어야 되는데 못 먹은 거죠. 처음에 친구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친구 생일 파티라고 가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바나나. 이게 뭐냐? 그랬더니 과일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까서 저 입에 이렇게 탁 넣어주는데 제 몸이 다 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런 것도 있었냐. 근데 이 목에서 여기까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 있는 제 동생들, 또 뭐 언니, 제가 딸만 넷이거든요. 그 둘째 때 그 엄마, 이게 너무 내가 이런 걸 참 욕심이 나서 입에다 넣는데 이게 넘어가질 않은 거죠. 그래서 참 할 수만 있다면 좀 잘 먹이고 싶다, 이런 꿈을 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에 반에 저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었어요. 참 그런 미인이 또 있다는 게 저도 불가사의였지만 근데 그 애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과묵하게 지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걔가 좀 안쓰러웠고, 그래서 막 웃기게 하려고, 제가 좀 코믹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니까 나중에 자기 마음을 열었는데, 얘가 베트남에서 보트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첫 번째 난민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걔네 이제 아버지가 월남전에 갔다가 이 아이를 낳고, 아빠는 그냥 귀국해버리고 엄마랑 자기는 버려지고,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뻔하다가 보트를 타고 이제 부산에 왔는데 서울에 있는 이제 그 빈민촌 가까이에 있는 이제 중학교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저를 만났어요. 근데 얘가 한글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이제 좀 노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막 장난치고 웃었는데 얘가 한글을 잘못 배운 거죠. 너무 웃기니까 웃기시네 그런 거예요. 이 그 깡패 같은 애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얘를 막 때리려고 막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막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야 때리지 마라. 내 친구다.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이 이제 야 그래도 제가 우리 보고 웃기시네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이름이 베트남 난민애가 이름이 혜미였는데 혜미 너 왜 그랬어? 했더니 너무 웃겨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해를 받겠구나. 그리고 참 살기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얘를 돕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 한국어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저는 이렇게 공부는 좀 못생긴 애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제가 꼴등했었어요. 거의 맨날 놀고 그런데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예습을 해와서 얘를 가르쳐 줬어요. 나날이 이제 좋아졌는데 얘가 이제 제가 50등 하면 걔는 53등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얘를 가르쳐 주면서 거의 40등, 30등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아이는 뭐 53등에서 50등, 그 다음에 45등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저는 인문계를 걔 때문에 마지막은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꼴등을 거의 하던 사람이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공부를 잘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저 시험 다시 본 적도 있거든요. 컨닝했는 줄 알고. 그래서 그 전교 2등까지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도와주는 게 도움을 주면서 남을 가르쳐 주면서 교학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서로 배우는 게 아니라 월등히 배우는 거다. 또 월등히 도움을 오히려 받는 거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랑 고등학교를 헤어지고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때 어떤 대학을 갈까? 다른 데는 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교사를 하면 저처럼 부모가 가난해서 어떤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가난의 대를 끊어주는 게 참 보람도 있고 또 재미도 있겠다. 그래서 사대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문교육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문교육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얼마 전까지 제가 이제 중학교까지 도와줬던 그 혜미라는 아이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한국에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호적에 올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국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가는 데까지는 괜찮은데 대학을 갈 수도 없고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 아팠죠. 그리고 얘는 그러다가 한국에서 도저히 살지를 못하고 다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베트남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문교육과 가서 열심히 이제 그 교사의 꿈을 키우면서 있었는데 3학년 때 저희 집에 전화가 한 통 잘못 와요. 그래서 누구 찾으시냐 그랬더니 없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전 몇 번에 거셨냐고 그랬더니 목소리가 막 혀가 구부러지면서 873에 막 이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 아니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파키스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전화 잘못 걸었다고 영어로 얘기를 했더니 금방 미안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혹시 영어를 할 줄 알면 제가 영어로 전화 잘못 왔습니다. 이것도 wrong number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영어로 할 줄 알면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올림픽 이후에 한국이 잘 산다는 걸 알고 친구하고
의대 다니던 친구하고 같이 한국에 와서 돈 벌자 이렇게 왔대요. 그런데 일하다가 이게 이제 기계가 폭발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관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누워 있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 자기는 그 수도꼭지에서 물 먹고 빵 하나로 하루를 때우면서 친구를 간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서 전화를 했는데 저희 집에 잘못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빈민촌에서 살았던 게 굉장히 감사한 일 중에 하나는 다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 사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또는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힘든지 때로는 이 어려움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즉 가짜로 어려운 사람 어렵지만 도와주면 소주 사 먹고 막 이제 마누라 때리고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열심히 해도 정말 가난해 할 수밖에 없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인지 이거를 너무 잘 분별해냈어요. 왜냐면 태생이 빈민촌 출신이니까. 근데 이 사람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를 내가 외면하면 지옥 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때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너무 누워있는 사람은 그냥 자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빵을 하나 먹으면서 하루 종일 그걸 견디면서 돕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부모님이 다 못 배우셨기 때문에 엄마는 이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노무자로 그래서 굉장히 오래 이렇게 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귀국한 지 얼마 안 된 한 몇 년 내에 제가 그 외국인 노동자를 보게 되니까 우리 아빠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한국에 많은 아버님들이 외국에 다녀오셨거든요. 그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돕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15일 정도 이제 그 간호를 하는데 제가 단국대 한남동에 있을 때 단국대 한문교육과 다녔는데 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는 12시하고 6시에 면회를 해요. 그래서 오전 수업을 하고 점심시간에 면회하러 갔다 오고 또 저녁 때는 수업하고 저녁 면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밤에는 제가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어서 다녔었기 때문에 가해하고 그때 와서는 그 보름달방 하나로 배를 채우고 있는 그 사람은 밥을 사줬어요. 그렇게 15일 정도 하는데 이 사람이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누나 내가 다 알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은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니까 오히려 일이 더 커졌죠. 왜냐면 이게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다가 산재로 죽은 첫 번째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때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93년도니까. 근데 저 혼자 대학교 3학년 그것도 공자왈 맹자왈 하는 그런 이제 전공을 하는 사람이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보상금을 찾아주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녔더니 오히려 일이 잘 풀린 거예요. 그래서 산재 보상도 받게 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에 당하면 그 산재를 보상해주는 법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되게 조그만 애, 미스 조란 애가 있는데 되게 열심히 한다. 그리고 법도 바꾸고 이래서 우리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몰리기 시작했죠.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선생이라는 그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선생 되고 싶은 사람 많은데 이 외국인 노동자를 도와주겠다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신앙을 가지게 돼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선택했을까? 그래서 제가 더 어려운 걸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전문적으로 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남편을 만나요. 저희 남편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확인하지 마시고요. 근데 제 눈에는 박보검, 배용준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남들은 이제
양택조 닮았다고 이렇게는 하세요. 근데 그분이랑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중국에 좀 보람있게 가서 이제 우리가 도와주던 외국인 노동자 중에 당연히 이제 중국 교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분들이 이제 산재 사고 당하고 아무 보상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아보자. 그래서 중국에 갔는데 제가 참 놀랬던 게 그분들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선생님 이렇게 손발이 불편해서 내가 대소변도 내가 못 가리는데 이런 나도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아니 한국에서는 사실은 빈민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빈민들을 돕는 선생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를 보니까 부자 나라의 빈민보다 나라 자체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어렵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도왔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자기 손으로 대소변 못 가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나도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만나볼게요. 그래서 만나봤더니 탈북자들이셨던 거죠. 97년도 그 4월 말, 5월 초에.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만났던 어떤 빈민보다 어떤 외국인 노동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는 여기서 아무리 불법 체류자라고 그 비행기 태워져서 그 본국에 돌아가면 이 사람은 어떤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불법이지 사실은 경제적인 영웅이에요. 자기 집안을 다 먹여 살린. 그래서 박해를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탈북자는 북한은 사회주의 지상 낙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를 탈북했으니까 이 수령님에게 창피를 줬다. 그리고 사회주의 지상 낙원의 대반역자라.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박해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이분들 돕지 않으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겠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6.25 때 피난을 만약에 북한 쪽으로 가셨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중국에 살면서 이 베트남을 통해서 한국까지 데려오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97년도 말이죠. 근데 그 사건이 핑퐁 난민 사건이라고 해서 저희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한국에 오게 되는데 남한의 국민이 북한의 인민을 데리고 온 첫 번째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렇게 한두 명씩 귀순하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의도적으로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면 저희는 그냥 불쌍해서 이제 동포애로 데리고 온 거죠.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좀 커서 중국에는 다시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면 기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명학교를 제안을 해서 여명학교를 섬기게 됩니다. 제가 여명학교를 섬기면서 정말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여진 난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국민으로 받아진 난민들. 그게 북한 이탈 주민이에요. 근데 이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같은 얼굴과 같은 말을 하는데 누구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그 밥 때문에 죽을 고비를 국경을 2번, 3번 넘어야 되고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북한말로 살까기라고 하거든요. 살까기를 하느니라고 20-30만 원씩 한 달에 드리는 이게 얼마나 억울할까요? 애들이 오면서 죽어가거나 손발 잘리고 뭐 동상 걸려서 막 이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제대로 돕는 그런 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명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지나온 과거를 딱 돌아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 굶고 그 다음에 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 다음에 난민을 만나면서 친구로 사귀고 그러면서 또 우리 아버지가 외국인 노동자로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서 외면 못해서 열심히 도와줬더니 그것이 자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술로 도운 게 아니고 능력으로 도운 게 아니라 마음으로 도왔는데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그 아이도 도왔고 저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사회도 굉장히 폭이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산재도 우리 사회에서 그 커버하게 됐고, 그다음에 탈북민들도 같이 살게 됐고, 지금은 이제 저희 그 양택주의 탈을 쓴 배용준은 그분은 또 난민 사역을 하시는데, 전문적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앞에 나의 어떤 고난으로 그게 자원이 돼서 열심히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했더니 저도 성장했고 우리 사회도 좀 넓어졌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한테 좀 더 인정 있고 또 인격적이고 인권을 존중하고 이런 사회로 물려주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거창한 거 잘 모르겠어요. 공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한 번 2등 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꼴등이었어요. 근데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걸 조금 비슷하게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제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웃게 해주고 싶었어요. 울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웃으면 그 장마철에 그 먹구름 사이에 해가 살짝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인권 그 다음에 법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겪었을 때 어떤 아픔을 기억해내고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돕다 보면 제 능력 이상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상을 탈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일가상도 주시고, 그래서 족쇄도 이렇게 막 채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욕도 못하게 되고 이렇게 행동거지도 조심하게 되는데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부담되지만 일은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일,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따뜻하게 하면 이 사회가 조금씩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정말 다 상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상들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사회를 꿈꿔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겪은 것 그때는 최악이라고 생각했고, 나 정말 재수가 너무 없다. 나라도 잘못 만났고 부모도 잘못 만났나 막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지금은 그 고난이 제 무기가 됐고 자원이 돼서 아이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고난을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함께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